지금까지 우리가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해서 블록체인이 어떤 기술인지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블록체인이 사토시 나카모토에 의해서 처음으로 비트코인에서 적용이 되긴 했지만 이거를 발전시킨 것이 이더리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더리움 이번 강좌에서는 이더리움까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블록체인들은 이게 수많은 암호화폐가 하나 있다는 것은 그거에 해당되는 블록체인이 하나 있다는 거거든요. 수많은 블록체인이 있는데 그것들은 다 비트코인 아니면 이더리움의 아류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이해를 하면 되는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비트코인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사람이 개발을 해서 그 사람은 세상에 안 나타났죠. 반면에 이더리움은 처음부터 비탈릭 뷰트레인이라는 친구가 전면에 나서서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대비가 되는데 그런 걸 위주로 오늘 강의의 전반부의 상당 부분은 비탈릭 뷰트레인이라는 인물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마켓 캐피털라이제이션에서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2021년 7월 말 기준에서는 우리 돈으로 약 2,000조 원 정도 됐었어요. 들어있는 돈이. 그러니까 월가의 큰 손들이, 월가의 큰 투자은행들이 들어와서 뭐 개인도 많지만 또는 뭐 국가가 비트코인을 자국의 법정탕으로 쓰고 뭐 이렇게 하게 됐지만 결국은 이런 큰 돈이 들어온 것은 월가의 큰 투자은행들이 들어와서 금액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이제 최근에 이 암호화폐가 조금 주춤하면서 내가 오늘 기준으로 확인해 보니까 한 1,500조 원 정도 돼요, 현재. 그러니까 이것이 여기 마켓 캐피털라이제이션이라고 인터넷 들어가면 여기 coinmarketcap.com 들어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최근 거는 그림이 없어서 내가 숫자로 썼는데 2021년 보면 비트코인이 47%인데 지금도 여전히 47%다. 다시 말해서 암호화폐 시장의 반은 비트코인이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더리움이 18%인데 여기서 현재는 19%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크게 봐서 암호화폐 시장의 반은 비트코인이고 그 나머지 반 중에서 또 상당 부분은 이더리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하드 포크가 일어나가지고 몇 가지 가지가 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것이 BTC라는 거고 이더리움도 ETH라는 ETH가 가장 대표적인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테더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TSTD라고 쓰는데 요거는 달러의 가치를 고정한 그러한 암호화폐가 되겠습니다. 여기 B라고 생각하는 빌리언 달러입니다. 1빌리언 달러가 우리 돈으로 약 1조 원 정도 돼요. 지금은 한 1.3조 원 되겠죠. 1빌리언 달러가 빌리언이라는 것은 10의 9승 이런 얘기잖아요. 10의 6승이 밀리언이고 우리가 밀리언웨어 그러죠. 미국에서 부자들을 밀리언웨어 이렇게 100만 달러가 있으면 부자라고 그러는데 우리 돈으로 환산해 보면 사실 얼마 안 되죠. 100만 달러 그래 봐야 뭐 10억 몇십억 서울에 아파트 한 채밖에 안 되는. 그런데 어쨌거나 미국에서 밀리언웨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부자를 지칭하는 단어가 됐는데 이런 건 이제 빌리언입니다. 빌리언 같으면 이제 1조 우리 돈으로 약 1조 원 되는 건데 테더가 있고 그 다음에 바이낸스라고 우리나라의 거래소 업비트 같은 이런 거래소 중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거래소가 지금 현재는 바이낸스입니다.
요거 바이낸스가 원래는 중국에서 시작을 했는데 중국이 국가에서 금지를 하니까 이제 각 나라로 나갔는데 이제 그 중에서 미국에서 하는 게 지금 제일 큽니다. 그래서 그 바이낸스 코인 요거 이름은 BNB라고 쓰고 있고 요것이 한 50 빌리언 달러 정도 되고 그다음에 USD 코인 이런 것들은 이게 테더나 USD 코인 이런 것들은 다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러니까 법정 화폐의 가치를 고정시킨 그런 겁니다. 우리가 권도영 씨가 테라 루나 해가지고 한 그것도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인데 그거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1달러 1TSTD를 발행을 하면 1달러를 그게 적립해 두는 겁니다. 그 돈이 있는 거야. 그런데 권도영 씨 같은 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알고리즘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 그러면서 프로그램으로 그냥 이렇게 돈도 없으면서 그냥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뭐 말하자면 그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테더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인데 그 루나라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테더 가격이 올라가면 루나를 팔고 내려가면 루나를 사들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루나가 이게 뭐 돈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저수지라면 그게 말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암호화폐가 전체적으로 올라갈 때는 그게 말이 되는데 이게 이제 암호화폐가 사그러드니까 그래서 망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실제로 확인은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기들이 이제 우리가 옛날에 그 미국에서 금본위제를 했었잖아요. 그 1달러는 금 이론인지 뭐 하여튼 일정의 금해서 그 1달러를 가져가면 언제든지 미국 그 정부에서 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금본위제를 하다가 이제 전 세계 금이 결국 미국으로 다 모이고 뭐 그러다 나중에 사람들이 자꾸 돈을 찾아가면 금을 이제 내줘야 되는데 그 닉슨 대통령 시절에 이제 금이 부족해서 부도가 날 판이 되니까 닉슨이 우리 금 보내지 않는다 이렇게 돼서 이제 현재는 달러가 인플레이션이 막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닉슨이 금 본위제를 폐지하기 전까지만 해도 달러를 찍어내려고 그러면 미국이 금을 보유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금을 가지고 있어야 달러를 찍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달러가 인플레이션이 안 돼서 굉장히 안정된 통화였는데 그 닉슨이 금 본위제를 폐지함으로 해서 그 뒤부터는 그러면 연방준비위원회에서 그냥 필요하면 찍어내는 거예요, 돈을, 달러를. 그러니까 지금 달러가 천정부지로 그 시중에 발행이 돼가지고 달러 가치가 하락되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도 뭐 미국 국가가 부도나지 않느냐 뭐 이런 우려를 많이 하고 특히 이제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미국 사람들이 일단은 살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돈을 엄청 찍어가지고 1인당 뭐 몇백인지 뭐 200인지 이렇게 나눠줬어요, 전 국민한테. 그러니까 달러가 어마어마하게 보통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그 자국 화폐를 찍어내면 금방 망하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생겨서. 그런데 미국은 신기한 게 돈을 만큼 찍어내도 다른 나라에서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 달러가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한계치에 도달해 있다. 이런 인식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가 망하면 전 세계가 또 한 번 요동을 치게 될 거고, 그때 이제 이런 암호화폐가 빛을 보지 않을까. 이 암호화폐 개발자들은 이제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리플이라고 지금 그 미국에서 SEC하고 지금 소송하고 있는 리플이 그 다음 전체로 한 2%, 카르다노 1%, 카르다노하고 폴카닷 요거는 다 이더리움 개발하던 친구들이 나와서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다 성공한 거죠. 그래서 도지코인 이거는 그 일론 머스크가 그냥 이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일론 머스크 때문에 그래도 이게 순위를 지키고 폴리건, 솔라나, 폴카닷 이렇게 쭉 있습니다. 우리나라 암호화폐도 지금 한 두세 개 있고요. 그런데 이더리움은 2015년
7월 30일 비탈릭 뷰트린이 창안한 암호화폐이면서 스마트 컨트랙터로 다양한 분선 앱을 개발할 수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 플랫폼이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 다른 점은 암호화폐면서 디센트럴라이즈드 앱 플랫폼이다. 우리 지금 휴대폰에 앱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한 앱인데 우리가 지금 휴대폰에서 쓰는 대부분의 앱들은 누군가가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센트럴라이즈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중앙 서버가 있고 그걸 관리하는 주체가 있고 그런 앱들인데 이 디센트럴라이즈드 앱이라는 것은 줄여서 D앱이라고도 하는데 관리 주체가 없는 겁니다. 그냥 이런 그 블록체인을 이용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앱들 중에서 내가 우리 실험실 그 웹사이트를 구축해서 이렇게 우리가 관리를 해오면서 여러 번 그런 걸 당했는데 우리가 어떤 조그마한 회사에서 개발해서 무료로 배포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갖다가 썼어요. 그런데 조금 한 5, 6년 지나면 회사가 망해요. 그러면 그게 작동이 더 안 돼. 그 서버를 관리를 안 해주니까. 그래서 우리 웹사이트에서 뭐 뉴스 이런 걸 내보내는 이런 이제 그 메뉴에서는 여러 번 그런 문제를 당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D앱으로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한번 누군가가 개발해서 올려놓으면 인터넷이 망하지 않는 한 그냥 그 앱은 계속 가는 겁니다. 이러한 컨셉을 이제 이 블록체인을 가지고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비트코인은 단순히 암호화폐인데 비해서 이더리움은 암호화폐이면서 하나의 플랫폼이라는 거죠. 다양한 그 프로그램을 올릴 수 있고 이더리움을 통해서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장을 펼쳐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의 핵심은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프로그램인데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오픈 소스에 기반을 둔 전 세계에 걸쳐 탈중앙화된 컴퓨팅 인프라스트럭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다른 말로 월드 컴퓨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월드 컴퓨터라는 말이 여기서 많이 나오는데 무슨 말이냐면 전 세계 컴퓨터가 연결된 하나의 컴퓨터까지 작동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컴퓨터는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만 내 컴퓨터하고 상대방 컴퓨터는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컴퓨터 쓴다던 얘기 안 되잖아요. 물론 크롬을 통해서 우리가 구글을 통해서 다른 서버에 있는 그 정보들은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어느 컴퓨터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월드 컴퓨터라는 것은 전 세계 컴퓨터를 하나로 묶는다는 그런 컨셉입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방 컴퓨터로 구동을 한다는 얘기야. 그게 이제 월드 컴퓨터 컨셉이고 이제 뒤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을 사용해 시스템의 상태 변화를 동기화하고 저장하며 동기한다는 것은 컴퓨터가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동일한 상태로 만들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더라는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이더리움은 블록체인 이름이고 거기에서 사용하는 암호화폐는 이더라는 겁니다. 이더라는 암호화폐를 이용하여 실행자원 비용을 측정하고 제한한다. 그러니까 이 비탈릭 뷰트린이라는 친구가 이 이더리움을 생각을 하면서 가만 보니까 이게 블록체인은 이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많이 활용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그렇게 이 블록체인을 좀 넓혀보자 하면 블록체인을 우리가 장부라고 그랬잖아요. 그 장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쓰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쓰레기 데이터 같은 걸 왕창 넣어놓게 하게 되면 이게 네트워크가 그거를 이제 지탱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쓰려고 이러면 사용료를 내게 한 겁니다.
그 비트코인에서 그런 컨셉이 없었어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2021년 8월 5일에 런던 하드포크가 있었는데, 여기 이제 하드포크가 여러 번 있었어요.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요거를 기점으로 해서 이더리움 2.0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은. 이게 핵심 아이디어는 프루프 오브 워크에서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로 이행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 얘기는 앞에서 많이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에너지 과소비 문제입니다. 프루프 오브 워크가 가장 좋은 방법인데, 다시 말해서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 프루프 오브 워크라는 것을 개발한 것이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핵심 기술을 이제 벗어나겠다 그런 얘기야. 이게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니까. 그래서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라는 걸로 이제 이행을 했는데, 이렇게 이행하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엄밀히 말한 그 오리지널 블록체인 기술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오리지널 블록체인 기술은 굉장히 시큐어하고 뭐 위변조도 거의 불가능하고 또 탈중앙화되고, 그런데 여기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로 넘어가는 순간 탈중앙화 개념이 상당히 훼손되는 겁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이 에너지를 너무 많이 사용한다. 화석연료로 그 발전을 해서 결국은 지구온난화가 오고 있는데, 그 지구온난화에 기여를 하고 있다, 프루프 오브 워크가. 그런 비난이 많으니까 이제 이게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로 간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비트코인은 프루프 오브 워크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스피라는 게 이제 이 망 사용료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 2021년 8월 이전에는 이 이더리움이 좋기는 좋은데 너무 사용료가 비싸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NFT라고 이제 다다음 주에 하게 될 텐데, NFT라는 것은 발행을 해서 이게 엄청난 사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돈을 개인이 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는데, 그런 그 NFT를 기본적으로 이더리움에서 하거든요.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그 NFT를 발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용료가 너무 비싸. 그런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이때 하드포크를 통해서 가스 피를 낮추고 했던 겁니다. 여기서 이제 EIP 1559 이제 EIP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 뭐냐면 Ethereum Improvement Proposal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EIP 그 이더리움에서의 하나의 표준 같은 겁니다. 이런 표준들이 지금 계속 업그레이드 되면서 발전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제 비탈릭 뷰트리는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지금 현재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왜냐하면 가장 먼저 나온 비트코인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개발했는데, 그 친구는 익명으로 세상에 나타나지 않고, 그런데 두 번째로 유명한 이더리움, 이거는 이 친구가 전면에 나서서 내가 개발한다 그러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한 겁니다. 이 친구는 러시아계 캐나다 사람입니다. 우리말로는 비탈릭 부테린 이렇게도 쓰는데, 영식 발음은 뷰트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트코인이 등장한 지 2년 뒤인 2011년, 그러니까 2009년도 1월 달에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는데, 그 2년 뒤인 2011년에 17살의 나이로 비트코인 매거진을 창간합니다. 17살에. 그래서 그는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팀을 꾸려가지고 이제 자기 아이디어를 구현을 해요. 그러면서 2014년도에 이더리움 백서를 발표합니다. 우리가 사토시 나카모토가 2008년도 10월에 비트코인 백서를 이제 발표를 해서 비트코인이, 그 다음에 1월에 비트코인이 세상에 처음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다 화이트 페이퍼가 나와 있네. 그러니까 지금 시중에 수많은 암호화폐들이 있는데, 그 암호화폐들 웹사이트 들어가면 다 본인들 백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백서를 다운받아서 읽어보면
우리 암호화폐는 뭐 어떻게 발행되고 뭐 어떻게 유통되고 그런 것들이 다 수학적인 로직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기술이 돼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보시장에서 IPO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Initial Public Offering이라고 해서 주식을 발행을 해서 다른 사람과 이제 나누어 갖는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KT 같은 데서 주식을 새로 발행을 해서, 이제 물론 KT 입장에서는 시중에 있는 돈을 모아서 자기들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지만, 어쨌거나 이제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Initial Public Offering 이런 용어를 쓰는 겁니다. 대중들한테 같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쉐어한다, 그런 의미인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이제 ICO라고, Initial Coin Offering, 이 친구가 거의 처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ICO 요거를 하면서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이제 같이 개발 시작하던 세 사람이 좀 갈라서고 뭐 이러는데, 어쨌거나 이런 ICO를 통해서 1,800만 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200억 이상을 모은 거예요. 아주 젊은 친구가 화이트 페이퍼를 발표를 하고, 우리가 이런 걸 하려니까 너가 돈을 주면 내가 이 이더를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그 돈이 200억 이상이 모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5년 7월에 정식으로 이더리움을 세상에 내놓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백서가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비트코인 백서보다는 훨씬 길어요. 내가 읽어보니까 비트코인 백서는 뭐 8장 뭐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이건 좀 깁니다. 이거를 인터넷에서 한번 내가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인터넷이 되는지 모르겠네. 화이트 페이퍼 이렇게 여기 이제 ethereum.org라는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더리움 화이트 페이퍼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이건 상당히 길어요. 비트코인 백서보다는 훨씬 깁니다. 이 친구는 University of Waterloo라는 캐나다의 캐나다 중부에 있는 유명한 대학입니다. 캐나다의 서부에 있는 유명한 대학은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보통 UBC라고 그래요. 그게 명문이고, 동쪽에는 University of Toronto에서 거기가 유명하고, 이제 중간 지점에 워틀루 대학이 유명한데, 이 워틀루 대학을 중퇴한 겁니다. 빌 게이츠도 그렇고, 이게 막 아이디어가 떠오르는데, 이게 졸업할 때 기다릴 수가 없는 거야. 졸업하고 나면 다른 사람이 해서 내 기회가 날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하던 학업을 중단하고 사업에 뛰어드는 거야. 이 사람이 2017년도 디스럽트 샌프란시스코에서 이건 일종의 컨퍼런스입니다. 요거는 테크 크런치라는 이런 웨브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게 테크 크런치라는 회사죠. 이 회사에서 이제 이런 걸 하는데, 유명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컨퍼런스를 해요. 이 컨퍼런스는 우리가 보통 우리 공학에서 하는 그런 컨퍼런스랑 좀 다르게 아주 전문가들만 초청해서 그 사람들 얘기를 듣는 그런 컨퍼런스인데, 이 컨퍼런스에서 비탈리 뷰트런이 얘기를 길게 했는데, 그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 한 20분만 잘라서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게 있어서 그거를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여기 번역도 나오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질 건지,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이 암호화폐 시장을 리딩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걸 한번 볼 수가 있어요. How would you describe Ethereum to the average person and why it's important? Yeah, so
first of all, there's two kinds of average people. There's the average person who has already heard of Bitcoin, and there's the average person who hasn't, right? So, I mean, for the first category, it's a bit easier because if you understand what Bitcoin is, and you understand that it's a peer-to-peer digital currency, and you understand that if you want to have a digital currency that's decentralized, then you need some kind of database to store how much money everyone has, right? Like if I have 100, digital Bitcoin dollars or digital whatever, cash, and I send 100 to you, and I also send the same 100 to someone else, then those are two transactions, either one of which is illegal by itself, but both of which are illegal in combination because they'd be turning 100 units of cash into 200. And this is the classic double spending problem, and in order to solve it, you basically need to have some system that keeps track of, have these coins already been spent? How much money do I actually have at any given time? How much money do I have the right to spend at any given time? And you can very easily do this with a centralized server, but if you want to do this in a way that's decentralized, which is, Bitcoin's original point in the spirit of things like BitTorrent, it's actually a very hard computer science problem to figure out how to do it. And Satoshi Nakamoto probably came up with the first solution that really is practical in this kind of open permissionless context, which is the Nakamoto blockchain. And that was where the idea of blockchain technology in general came from. Now, where Ethereum comes from is basically you take that idea, the idea that you can use what I call cryptoeconomics, so a combination of cryptographic algorithms, things like hashing and digital signatures, and the kinds of economic incentives that keep systems like Bitcoin going, and use them to create these kind of decentralized networks with memory, so these kind of decentralized database-like things, for a whole bunch of other applications as well. Right? So around 2013, people started realizing really that these blockchains are usable for much more than peer-to-peer digital currency. And the first major thing aside from Bitcoin was probably Namecoin, which was trying to do a peer-to-peer decentralized DNS. But then people started thinking, can you do other kinds of digital assets? Can you do smart contracts? Can you do financial agreements? Can you do registries about identity? Can you do all these other things? And there were so many applications that building a blockchain for each one doesn't really work. And so the core idea behind Ethereum is, you can have a general purpose blockchain. We can have a blockchain where instead of the blockchain working like a Swiss Army knife, where you have 5 different tools for 5 different categories of applications, you have a blockchain that understands a general purpose programming language. So, kind of like your phone, in your phone you have Android or, iOS, and inside of Android or inside of iOS you can have apps. The apps are written in, whatever programming language they're written in. Anyone can create an app, anyone can download an app and run it. So that was the kind of general purpose flexibility I was trying to bring to the blockchain world. It's amazing, the concept of a Turing-complete blockchain and the computer science speak that can execute any arbitrary program given enough resources is pretty incredible. And it seems daunting because the idea of a blockchain is that everybody, one of the implementations of a blockchain is that everybody executes a copy of the code on themselves to verify that what is supposed to happen actually happens. So that begets a whole slew of problems like scaling and trust and so on. But just kind of easing into that, what kinds of applications do you think an Ethereum blockchain is suited well for? Like applications you both have people building today and ones in the future? Yeah, so I think there's a few major categories. So, anything to do with the currency itself is obviously going to be a major category pretty much forever. Because you want the security associated. Yeah, exactly. Currency seems to be naturally the kind of application that's fairly well suited because the general way that I categorize applications that are good blockchain applications is to think of what a blockchain is, right? So the way I define a blockchain is it's a decentralized system that contains some kind of shared memory. And in Bitcoin's case, the shared memory is how many Bitcoins everyone has at some time, but it could be anything. So a good blockchain application is an application that, number one, needs decentralization, and number two, needs some concept of shared memory. And the case for decentralization in cryptocurrencies themselves, I think, is fairly clear, but you can actually even go beyond that, right? You can think about, if you have decentralized cryptocurrencies, then you can build many other things on top of them.
And there was this interesting idea that Nick Szabo came up with about 25 years ago that was called a smart contract. And he made an analogy to vending machines, right? So what he said was that a vending machine is a device implemented in physical hardware that basically implements the conditions of some kind of an agreement. And the conditions of the agreement here are simple. You put $2 in, water comes out. You do not put $2 in, water does not come out. If you do not put $2 in, but water does come out, then that's bad. And the vending machine is basically an encoding of this set of rules, and that also comes with a mechanism that keeps it at least kind of secure. Secure enough for $2 water bottles. Now, with digital assets, you can think about this kind of concept and push it much, much further, because in the digital world, in the world of cryptography, it's this world where even individuals are capable of basically having cryptographic defenses that are strong enough to even sometimes ward off state-level actors. And when you have that kind of security, the possibilities go up, right? So the general notion of a smart contract is that it's like a computer program that directly controls digital assets. Now, the kind of direct control here is important, right? It's not a computer program that makes a recommendation to a guy about how the guy should control the digital asset. It's a computer program that controls the digital asset. Like on Ethereum, you can literally send a bunch of Ether into a computer program, and once you've done this, the computer program itself has basically the unilateral ability to control, where the money goes. If the computer program sends the money to address A, it goes to address A. If it wants to send it to address B, it goes to address B. And if it doesn't want to send it anywhere at all, then the money just stays there. And you can see this being used in a bunch of applications like insurance, just like any kind of self-executing financial contract. You can reduce counterparty risk in a lot of those kinds of applications by potentially a really huge amount. I mean, you could imagine it being used even for more complex things. So there's this idea of DAOs, which are like these entire long-running entities that hold on to digital assets and basically use those digital assets in various ways according to these kind of fairly complex sets of rules. And then you could even imagine, like systems for crowdfunding. So if you think about what Kickstarter does, for example, it's people throw in money. If they've thrown in enough money within 30 days, then the money goes to the developer. And if they do not send in enough money, then everyone gets refunded. And that's like a set of rules that could be replicated in a piece of code. Now, outside the financial world, there's a lot of possibilities as well. So like the DNS is just one simple and natural one. And there is already a system on Ethereum called ENS, the Ethereum name system. And this idea of giving human readable names that are in some ways like not tied to any kind of issuer is also one that just seems very interesting. You could imagine expanding this to identities, and you could take this concept pretty far. So you can replace money, you can replace Wall Street, you can replace core internet protocols. What else can you do? In fact, I remember I looked at your About Me page, and it has this funny story. I don't know if it's real or not, but you first saw the power of decentralized, or at least the demand for decentralized applications when your World of Warcraft character had his rules changed on him by a Blizzard 이게 다 update. 게임이죠. 블리자드, And it annoyed you 워터. so much that you had to go out and build something like Ethereum. So in theory, you could even build a massively multiplayer game on top of Ethereum, where everyone can have the rules verified. Right? Well, the story's true, though. The fact that them nerfing Siphon Life and leading to me crying myself to sleep is what led directly to Ethereum is a bit exaggerated. So now, obviously, if you're going to replace all of these different systems, you have a scaling issue. You have to figure Scaling out issue, a centralized mechanism like that, even just to handle Visa's throughput, let alone every imaginable smart contract. That's not going to work if everyone's running a copy of every program on their computer. Yeah, totally. So, if you look at just the raw numbers of blockchains today, Bitcoin is currently processing a bit less than 3 transactions a second, and if it goes close to 4, then it's already at peak capacity. Ethereum, right, over the last few days, it's been doing about 5 a second, and if it goes above 6, then it's also at peak capacity. So, on the other hand, Uber, on average, 12 rides a second. PayPal, several hundred. Visa, several thousand. Major stock exchanges, tens of thousands. And if you want to go up to IoT, then you're talking hundreds of thousands. And if you want to go up to non-financial applications, so like for example, there's a platform called Leroy, which is basically just Twitter on the blockchain, then you're talking also about hundreds of thousands, possibly millions. So, there is a kind of gap from here to there. And I think right now there already is really a lot of institutional hype in the space and just public hype.
So when you have, like Vladimir Putin having, knowing what blockchains and Ethereum are, and Paris Hilton going out promoting ICOs on Twitter, that's peak hype. But the reason, I think a large part of the reason why a lot of this hasn't materialized into action yet is precisely because of some of these technical obstacles that make blockchains, work okay for some niche use cases, but not really work well for mainstream use. Now, our team is working very hard on various kinds of scalability solutions. So you hear about buzzwords like plasma, sharding, state channels, Raiden, there's, various newer ones like Perun. All of these are various different ideas that actually do try to kind of break through this fundamental barrier, right? That try to either create blockchains that still maintain a large amount of security without requiring everyone to literally process everything, right? So if you think about it, like one extreme is one guy processes everything, which is today's world. The other extreme is everyone processes everything. Well, what if you can get like square root of everyone, so like maybe 500 people processing each transaction? You still get enough decentralization and security for everything you need, but suddenly it's, within, it's efficient enough that it actually works for stuff in the real world. And the other kinds of strategies are strategies that try to use the blockchain in a kind of more intelligently, right? So it's basically, like one of the analogies that like Joseph Poon from Plasma uses a lot is the idea of the blockchain as a court system, right? So blockchains are great at securely resolving disputes, and currently the way the naive blockchain applications work is they just put every single transaction on the blockchain. But what you could do instead is you could have systems where people send messages that I call kind of tickets, so digitally signed messages that are off-chain by default, but where the blockchain only gets used in those specific cases where there's a disagreement. So like if I have 100 digital, 100 Ether, and I send you the 100 Ether, then that might not ever go off-chain. But if I send you the 100 Ether and then you claim that I never sent you the money, or I claim that I never sent you the money, then that's a transaction that I could, okay, we have a dispute, and I could actually push it down onto the blockchain, and so we still have, a guarantee of security. Now, all of these approaches have their own trade-offs, and there's this huge amount of incremental technical work involved in figuring out what the right trade-offs are, but, this starts looking like a direction that's much more promising. And how far along are we? How long until you think that maybe we can scale to, as you said, hundreds of concurrent users? How many until we can replace Visa? How many until we can replace AWS? I mean, for things like Visa, I think definitely, I'll say a couple of years. So maybe 1 year when we start seeing like prototypes that have, like a low security level, but are still, secure enough for like major organizations to start just doing proof of concepts on. And a couple more years for all these solutions to really hit the mainstream. AWS is a trickier one because, like, there are reasons why blockchains are, no matter how good they are, never going to completely replace centralized cloud computing. And probably even more, one of the big ones, well, there's probably two big ones in my opinion. One big one is that there are computations that are intensive and that are hard to parallelize. So decentralized clouds are really good at parallelization because, it's like Uber for your laptop. You got millions of computers from, millions of countries, millions of providers, all ranging from individual laptops to, you can think of, even cloud computing companies basically turning into like specialized mining farms inside of the system. But if you have computations that require like a really large amount of serial computation, then that's harder to decentralize. And the second really tough one is privacy, right? Like if you have computations on private data, then there's basically two approaches. One of them is to make sure the computations are only done on hardware that you trust. And the second one is to use fancy cryptography. So, you might have heard of buzzwords like homomorphic encryption, indistinguishability obfuscation to do the computations. But then if you do that, then those tends to carry very serious computational efficiency trade-offs. So basically for private or serial applications, you're going to do them locally? Yeah, like in general, I think there's always going to be this large set of applications where decentralized approaches actually don't work that well, and that's fine. Yeah. And so you're essentially building something to be an operating system and a protocol for the world on the fly. It's going to take a decade probably to get to full scalability and hopefully adoption.
adoption. So do you start adopting other applications into the stack? All these people are doing ICOs, they're building layer 2 tokens on top of Ethereum. Do you see Ethereum adopting any of their functionalities, or does it stay as a broad, wide Yeah, underlying? no, like one of Ethereum's slogans right from the start has actually been, "We have no features," right? So, like a lot of the other projects are definitely going in that direction. They're saying, "Oh, we support this new class of transaction for issuing a token. Oh, we support this new class of transaction that issues an ICO. And look, you can have your 5 parameters with like a cap, like period, like type auction or whatever." But with Ethereum, we've never gone down that road. Basically, for a couple of reasons. One of them is that you want the protocol to be maximally simple, because simplifying the protocol just improves consensus security. So the more consensus code you have in the protocol rules, the more likely it is you'll have issues like 2 different implementations like not being in sync with each other, leading to the blockchain just randomly splitting in half. The other big reason, of course, is just unknown unknowns. We have really no idea what blockchains are going to be used for like 5 or 10 years from now, right? And we don't really want. We are okay with making some specialized components that get used a lot. So like Ethereum, or we have a next update, Metropolis, which is coming in October, and one of the major things that's coming in that is like explicit in-protocol support for certain kinds of cryptographic operations. So like ring signatures, elliptic curve pairings, which get used as part of zero-knowledge proofs. So the major theme here basically being like strong cryptography and privacy. And like that is kind of specialized, but it's also very generic because almost any application could benefit from privacy. So we are willing to compromise somewhat in that direction, but we really don't want to compromise in favor of like really supporting high efficiency in every single application. Now, if that means that there are specific application categories where some platforms outcompete Ethereum, then that's fine. Like we don't need to be everything to everyone. But there are also going to be ways to kind of specialize even within the Ethereum ecosystem as well, right? So there's like projects like Cosmos, things like Plasma. All of these are trying to provide second layer systems that connects to Ethereum. And in many cases are even designed in order to take advantage of the base Ethereum blockchain for security, but that can have properties of their own, and that if they run well, could have things like a 500 millisecond block time, so you can run StarCraft on the blockchain. So those things are possible, and if you adopt this approach where if you have Ethereum as this kind of base layer that does a good job of balancing between the kinds of high level of security and the scalability that a base layer needs, and then allows these other things with various different properties to get built on top, then you actually can have a blockchain ecosystem that works really well. Got it. So you want it to be a secure base layer that doesn't have too many features and really lets the innovation happen on top. But you have things like privacy and security and consensus at the core layer. But the big application that everyone is obsessed about, in fact, I think the reason why people are so interested in cryptocurrencies these days is just that they're making money off of them. Yeah. So the fundamental application right now seems to be just money. And Bitcoin seems to be willing to, the protocol is in service of the currency. And here it seems almost the opposite. Is that fair to say? The currency is in the service of the protocol. Yeah, definitely. I definitely say that is our philosophy. Although, it's definitely the case that there's a lot of adoption purely because of people's speculative interest. But then, on the other hand, that's not that has a bad side and a good side, right? And I think one of the good sides really is that, in part because of this, there actually is a lot more interest in the possible social benefits of the decentralized technology than there are in many of the other approaches that have been tried over the last decade. If you look at Diaspora, great idea, ended up failing completely, right? And a lot of these kind of decentralized projects tends to not work very well, and in a large part because basically lack of funding and just lack of a kind of good incentive for actually building out the infrastructure. Whereas here in the cryptocurrency land, there's a lot of money, and at least that one particular problem can be solved. Right. So now because we've married the economics to the crypto, the incentive issues are solved, and economic incentives can unite people in a way that pure politics cannot. Yeah,
crypto is really ultimately all about incentives on multiple levels, from the community all the way down to like the security of the consensus protocol. Like you just cannot reason about security of like blockchain consensus protocols without reasoning about economics. It's not about if like half of these people are honest, then we can prove the system is secure, or if Magic Bob in the sky is honest, we know the system is secure. The system is secure because we have mathematical proofs that say if the system breaks, then the guy who did it loses $100 million, right? So that's what we mean by crypto economics, like combining together this kind of cryptography, mathematical proofs, and economic game theory reasoning all together. 좀 긴 영상이긴 한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같이 본 이유는 이 친구가 지금 현존하는 그 암호화폐 또는 블록체인 이 생태계에서 전면에 나서서 리딩한 그런 리더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우리가 공유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구가 보면 아주 젊은 친구인데도 이거 보면 94년생이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떤 사람들은 이 사기꾼 비슷한 사람들은 암호화폐에서 이 블록체인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이 친구는 그렇지 않고 이 탈중앙화로 이익을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중앙화 시스템으로 가는 게 더 좋은 것도 있다. 모든 게 탈중앙화되지 않을 거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 또 이 친구가 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얘기하겠지만 처음에 개발할 때도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막 돈 벌 그런 욕심만 가지고 있는 거에 비해서 이 친구는 그래도 이 기술을 우리가 인류에게 좀 도움이 되게 하자 그런 컨셉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돈도 생각을 했겠지만 지금은 뭐 돈은 어마어마하게 이 친구는 가지고 있죠. 하여튼 지금부터 그러니까 한 5년 전 얘기인데 그래도 이 친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또 제가 그 인상적이었던 거는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가지냐 그러니까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발전할지를 가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는 이 이더리움 플랫폼을 잘 활용할 수 있게 개발만 하는 거지 구체적으로 이게 뭐 어디로 어떤 분야에서 응용되도록 뭐 그쪽 분야를 특화해서 이렇게 하진 않겠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 저는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집을 사고 뭐 전세 들어오고 하면 그 중개인한테 뭐 몇백만 원씩 내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면 그게 없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상대방을 못 믿기 때문에 그 중간에 사람을 하나 끼워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 블록체인을 쓰게 되면 블록체인 상에 부동산에 대한 정보들이 다 기록이 되면 그거는 위변조가 안 되기 때문에 없이 중개인 없이 개인 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도 그런 믿을 수 있는 거래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핵심적인 게 이제 그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성공적인 이더리움의 가장 성공적인 적용 분야는 NFT입니다. 그런데 디파이라는 것도 굉장히 많은 돈이 몰리고 있어요. 디파이는 뭐냐면 Decentralized Finance에서 우리말로 탈중앙화 금융이라는 겁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해서 금융기관 없이 이더리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굴러가는 자동화된 금융이다. 금융기관 대신 스마트 컨트랙트가 대신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맡기고 이자를 받거나 또는 돈을 빌리고 이자를 내거나 이런 걸 하는 거를 은행 없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더리움 블록체인 상에서 내가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디파이를 통해서 돈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가 가져가고 그 은행 이자보다 싼 그거를 이제 이자를 내고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그러한
그 은행 없는 금융 시스템을 디파이라고 그래요. 이 분야도 지금 상당히 커져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NFT라고 non-fungible 토큰에서, 요거는 이제 다다음 주 주제이기도 한데, 이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 판매력 등의 정보가 이더리움 블록체인 상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과거에는 디지털 파일, 예를 들어서 누가 이제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그러니까 아날로그 그림을 그려서 사진을 찍었던, 아니면 컴퓨터상에 그림을 그렸던, 이런 그림을 그려서 이거는 내가 그린 거다 이렇게 올렸는데 다른 사람이 이거 복사해서 그냥 막 쓰잖아요. 과거에는 그거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느 게 원본인지 구별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이더리움 블록체인이 나무를 해서 구별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디지털 파일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더리움 블록체인 상에 등록을 했어요. 그게 NFT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린 것이 원본이고 다른 사람은 아무리 그걸 복사해서 가지고 다녀도 원본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그림의 주인이고 내가 그린 것이 원본이다 하는 것이 이제 증명이 돼. 다시 말해서 원본과 복사본을 인터넷상에서 구별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NFT라고 해서 나오는데, 여기 이제 개빈 우드라고, 이 친구는 영국의 요커 대학 그 컴퓨터 사이언스 박사인데, 이 친구는 이제 그 폴카닷이라는 걸 만들어서 웹3 파운데이션 이런 단체도 이제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 친구하고 그 다음에 이게 찰스 호스킨슨이라고, 이 친구하고 다 같이, 그러니까 비탈릭 뷰트린보다가 다 나이가 많은 친구들이야. 그런데 이 친구들이 같이 이제 이더리움 개발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유니버시티 콜로라도를 졸업을 하고 이제 했는데, 초창기에 여기서 이제 ICO랑을 했잖아요. ICO를 해서 돈을 모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엔젤 투자를 받아서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이 친구가. 엔젤 투자를 받게 되면 투자한 사람들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비탈릭 뷰트린이 젊은 친구들도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 ICO로 가자 해서 일반 퍼블릭한테서 돈을 모아서, 처음에는 그 ICO를 해서 돈이 모여질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비탈릭 뷰트린이 그렇게 해서 오늘날 이 성공적인 이더리움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 의견이 안 맞아서 아예 안 해. 그러고 나와가지고 카르다노라는 그 새로운 암호화폐를 만들었는데, 카르다노도 아까도 봤지만 순위가 10위권 안에 드는 그런 성공적인 암호화폐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빈 우드 박사는, 그러니까 이 비탈릭 뷰트린은 젊은 친구고 아직 뭐 학위도 없고 대학도 제대로 안 나온 친구인데 그 밑에서 이더리움을 개발한 친구야. 박사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이더리움이 성공하니까 나와가지고 이제 해보니까 자기도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하는 아이디어가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와서 폴카닷이라는 걸 새로 만들어요. 그래서 2020년에 폴카닷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아까도 봤지만 상위권에 돼 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 만든 친구들이 다 성공적으로 이 소사이어티에서 생존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한 얘기가 되게 인상적인 거예요. 이 친구들 뭐라 했냐면, 우리가 보통 서양 속담에 the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 해서 펜은 칼보다 강하다. 서양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뭐라고 하냐면 the keyboard is mightier than the pen. 키보드가 펜보다 더 강하다. The world belongs to code. 세상은 이 코드 프로그램 하는 사람들이 지배한다. 이거 해보니까 엄청나게 돈이 몰리고, 이거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위가 아니죠. 조 단위의 돈들이 막 들어가니까 이 친구들 머릿속에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한 5분 쉬었다가 다시 계속 하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세요.